자, 69회입니다. 이런 한번 보겠어요. 1번. 다음은 매출 채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매출 채권. 자, 매출 채권이라면 우리가 재고 자산을 팔고, 재고 자산을 팔고, 돈을 못 받은 것, 이렇게 할 수 있죠. 매출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받을 어음과 외상 매출금, 이 두 가지가 매출 채권이 됩니다. 요 중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러네요. 자, 첫 번째 매출 할인은 매출 할인은 제품의 총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뺀다. 자, 여기 보니까 매출 할인이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매출 할인은 우리가 외상값을 우리가 매출이니까 외상으로 팔고,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팔고 약속에 의해서 깎아주는 것을 매출 할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재고자산을 팔고 외상값을 일찍 받으면서 할까요? 일찍 받으면서 깎아준 돈을 매출 할인이라며 당연히 이 매출 할인은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외상으로 1000만원치 팔았는데 한 달 외상값을 한 달 정도 일찍 받았어요. 좀 깎아줘야 되겠죠. 20만원 깎아줬다 쳐요. 그래서 내가 1000만원 팔았는데 20만원 깎아주고 98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판 금액은 1000만원이 아니라 20만원 빼고 980만원짜리 팔았다,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겠죠. 예, 1번 맞는 말입니다. 2번 매출 채권이란 주로 영업활동의 상품이나 제품 판매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직도 돈을 못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말한다. 그렇죠? 재고자산을 팔고 돈 못 받은 것. 이번은 정확하게 매출 채권에 해당되는 말이네요. 3번 매출 채권에서 발생한 대손상각비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한번 봐요. 대손상각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매출 채권의 대손상각비는 영업비용이고, 영업비용입니다. 영업비용으로 되고, 그리고 매출 채권 이외의 대손상각비는 우리 기타의 대손상각비라 그러죠.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며 이것은 영업 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손상각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즉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상각비, 그리고 받을 어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비용이고, 매출 채권 이외의 대손상각비는 그냥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되며, 이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매출 채권에서 발생한 대손상각비는 영업비용, 대손상각비는 영업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예, 좀 알아주시고. 자, 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의 평가성 항목으로서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예, 4번도 맞는 말인데요. 이런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외상 매출금이 1000만원 받을 거 있어요. 그런데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되겠죠. 10만원을 적립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외상 매출금이 1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대손충당금이 10만원이라면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외상 매출금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외상매출금 1000만원에서 대손충당금 10만원을 빼요. 그러면 990만원이 되겠죠. 실제로 나는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다? 990만원. 그래서 그 말이에요.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의 평가성 항목입니다. 매출채권에서 외상매출금이나 받을음에서 차감 빼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정확한 말입니다. 1번 문제 좀 좋은 문제에 해당이 되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한번 보겠어요. 2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시가가,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현재가가 취득 원가보다 내가 살 때 가격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상품을 샀다 쳐요. 상품을 살 때는 10만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물가가 대부분 올라서 뭐 11만원 12만원 이래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원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원 주고 샀는데 한 2달 지났어요. 근데 지금 사면 7만원만 주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저가법을 사용하여, 저가법 낮은 금액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취득가보다 현재 시가가 낮아졌을 경우 저가법 낮은 금액을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을 말하네요. 없는 거. 자, 보겠어요. 보고기간 말로부터 2년 또는 정상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 체화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답은 1번. 1번이 틀렸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회계시험 칠 때 2년이 기준되는 경우는 없어요. 2년이 기준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1년. 다들 1년이 기준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됩니다. 보고기간 말로부터 2년은 제가 알기로는 2년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손상을 입은 경우에도 저가법을 채택하게 되어 있고, 완성하거나 판매하는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원가가 상승하게 되면 저가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진부화하여란 말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부화란 뜻은 좀 썩었다, 아니면 기간이 오래되었다. 지금 우리 보니까 갤럭시 노트 7 핸드폰 있죠. 그런데 갤럭시 노트 2도 있죠. 그럼 갤럭시 2는 뭐 진부화하여 이런 말이 됩니다. 뭐 3G 폰 이런 거 되겠죠. 조금 뭐 옛날 것이라 할까요? 옛날 것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네요. 진부화하여 정상적인 판매 시장이 사라지거나 기술 및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의하여 판매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도 저가법을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며,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것도 우리 회계에서는 2년이 기준되는 것은 뭐 제가 언뜻 생각해 봐가지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며 1년이 되겠습니다. 3번 무형자산의 상각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무형자산이 조건이 만족되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눈에 안 보여야 되죠. 된다. 눈에 안 보여야 되고, 두 번째가 내 것이어야 한다. 그죠? 내 것이어야 되겠죠. 내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영업활동이나 생산활동에 사용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해야지 무형자산이 됩니다. 물론 눈에 보여야 된다. 이렇게 되면 유형자산이 되겠죠. 나머지 것들은 같고 요것이 눈에 보여야 된다. 이래 되면 유형자산이 될 겁니다. 상각이란 뭐 기간이 지남에 따라 또는 사용함에 따라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상각이라 하겠죠. 상각이랍니다.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찾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그리고 정률법, 체감잔액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이 있다.
예, 1번 맞는 말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무형자산에서 뭐 정액법을 해도 되고 정률법을 해도 되고 연수학계법을 해도 되는데 정액법에서 특별하게 할 게 없을 경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더라? 정액법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이게 애매할 때는 정액법으로 해라 이런 의미가 되며 또 하나 더 무형자산의 최대 상각기간 있죠. 무형자산의 최대 상각기간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무형자산의 최대 상각기간은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최대 20년이죠.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되겠죠. 뭐 이 말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맞는 말이네요. 2번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동안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적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할지라도 상각기간은 변경할 수 없다. 답은 2번이네요. 자, 2번이 틀렸게 되고, 자,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동안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적절치 않다는 것은 명백해졌을 때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용연수가 나는 처음에 보니까 10년인 줄 알고 10년으로 생각을 했어요. 한 2년 지나 보니까 이거 쓸 기간이 10년이 안 되고 5년으로 바뀌었어요. 보니까 처음에는 보편적으로 살 때는 물어봤더니 요거 보편적으로 한 10년 씁니다. 평균적으로 10년 써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상각기간을 내가 내용연수를 10년을 했어요. 근데 써보니까 1년 써보니까 5년밖에 못 쓰겠어요. 이렇게 명백히 밝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기간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기간을 5년으로 다시 바꾸어 줘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각기간이 끝나게 되면 원칙적으로 잔존가액이 없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4번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결정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관련된 문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오니 요 문제 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한번 보겠어요. 다음 중 자본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본조정이 아닌 것은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언뜻 보더라도 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요거는 무엇이 될까요? 우리 감자 주세요 기억나시나요? 요게 자본잉여금이 되죠. 이익이잖아요. 이익이 됩니다. 이익이 되고 요놈이 자본조정이란 말은 요게 돈이 모자라는 걸 손해본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며, 그리고 또 하나 더, 내가 이거 다들 계정과목에 해당이 되죠.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어디에 눌러보면 된다 그랬어요. 이게 요것들 중에 어떤 것이 자본조정인가 모를 때는 요거는 실기 문제 있죠. 실기의 실기 화면의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있죠. 적요 등록에서 찾아보라 그랬죠. 찾아보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기에 문제가 이게 답이 뭔가 모르겠는데 보기에 이렇게 계정과목이 4개가 나오면 씹으시면은 다른 게 하나 나오고 찾아지니까 꼭 4번처럼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계정과목이 4개가 나오더라. 그러면 어디에 실기화면 있죠? 실기화면에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또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산 세무는 여러분들 입력 시험 시간이 90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푸시게 되면 크게 부족하지 않으실 테니까 꼭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부금을 영업 외 비용이 아닌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할 경우 자,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이죠. 영업 외 비용인데 이것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한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자, 여기 보니까 매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자, 이것도 요는 교주님의 말씀 18명입니까? 그게 보면 공식 나와 있죠. 그 공식을 제가 한번 오랜만에 한번 생각하면서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단기순이익 있죠. 단기순이익 이건 어떻게 구했어요? 총수익에서 맞나요? 총수익에서 빼기 뭐를 한다? 총비용이 되겠죠. 요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리고 총수익은 두 가지가 있죠. 뭐? 판매수익, 매출수익, 매출수익과 그리고 영업 외수익이 있겠죠. 영업 외수익이 있으며 그리고 자, 매출수익에서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빼기 뭐? 판관비죠. 판매비와 관리비. 자, 여기에 판관비라 그러죠. 판관비가 됩니다. 비용도 두 가지 있죠.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고 영업수익이 있듯이 영업외수익도 있습니다. 영업외수익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총수익은 매출수익과 영업외수익이 있고 총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와 판관비, 영업비용이라 그럽니다. 영업비용과 그리고 영업외수익이 있습니다. 매출수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게 되면 요놈이 영업이익이 돼요. 영업이익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요거 기억나시나요? 예?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무 정도 하시면서 이 공식도 기억 못하셔서는 곤란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관련된 것만 하나 더 한다면 우리 매출수익 있죠? 매출수익은 뭐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가 되고 물론 매출원가 이 매출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마이너스 기말. 자, 이렇게 되겠죠.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이에요. 영업 외 비용인데 요건데 뭐 판매비와 관리비를 했어요. 요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자, 안 되는데 어쨌든 요렇게 잘못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처리가 나타나는 경우로 틀린 것은 총이익은 불변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출 총이익은 불변이다. 자, 요거 말합니다. 매출 수익이라 돼 있죠. 매출 이익이라 할까요? 수익 대신에 이익으로 바꿀게요. 이익. 자, 요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매출 이익은 매출 수익 있죠.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입니다. 여기에 영업 외 수익으로 되든 판매비와 관리비로 되든 매출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입니다. 요 두 개는 비용이에요. 요거 두 개와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번은 맞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매출 수익은 뭐 빼기 뭐였어요?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액이 늘든지 줄어들든지 매출원가가 늘든지 줄어들든지 해야지 매출 수익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입니다. 2번 영업이익은 불변이다. 자, 한번 봐요. 영업이익은 뭐 빼기 뭐였어요? 매출이익 빼기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영업 외 수익이 어떤 것이 영업 외 수익으로 됐을 때는 대와 판매비와 관리비로 됐을 때는 이 영업이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어요. 매출이익이 100원이었어요. 나머지 판매비와 관리비는 없었습니다. 영업의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이 20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매출이익이 100원, 요거는 빵, 요거는 20원. 그러면 영업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100원에서 빵이니까 100원이 됩니다. 하지만 영업 외 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적었어요. 20원을. 그러면 100원 빼기 얼마? 20원에서 영업이익이 얼마가 될까요?
80원으로 줄어들겠죠. 줄어듭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은 불변이다가 아닙니다. 영업이익은 감소한다가 정답입니다. 줄어들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줄어든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기부금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하게 되면 영업이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세 번째,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은 불변이고 매출원가도 불변입니다. 당연히 요거 두 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것들은 다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며 문제 5번은 여러분들이 교주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18병 공식을 잘 아시면 이 문제에 맞추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예? 예. 이거 너무 어려워요. 아니요, 요거 생각해 보세요. 요 정도는 알아주셔야 되는 거 맞다고 생각됩니다. 6번 보겠어요. 다음은 제조 간접원가의 배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찾는 거네요.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한번 보겠어요.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원칙적으로 생산 설비의 정상 조업도에 기초하여 제품을 배부한다. 예, 1번 맞죠? 정상 조업도에 원칙적으로 생산 설비의 정상 조업도에 기초해서 제품을 배부하게 됩니다. 예, 1번 맞습니다. 두 번째, 자, 우리 고정 제조 간접 원가도 있고 변동 제조 간접 원가도 있는데요. 고정이니까 제조 간접 원가가 고정된단 말이죠.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는 제조 간접 원가인데 바뀐단 말입니다.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생산 설비의 실제 사용에 기초하여 각 생산 단위에 배부한다. 예, 2번도 맞습니다. 1번은 보세요. 고정 제조 간접이니까 정상 조업도에 기초해서 제품을 배부하지만 변동이니까 많이 생산하면 많이 들고 작게 생산하면 작게 드는 것을 말하게 됐죠. 요거 실제 사용에 기초하여 생산 단위에 배부합니다. 예, 1번, 2번 맞는 말입니다. 3번, 정상 조업도란 조업도가 무슨 뜻일까요? 생산하는 정도, 어떤 정도 되나요? 많이 생산 또는 적게 생산하는 것 정도.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면 조업도가 높단 말이고 적게 생산하면 조업도가 낮다, 이런 뜻이 됩니다. 조업도란 정상적인 유지 및 보수활동에 따른 조업 중단을 감안한 상황하에 평균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생산 수준을 말한다. 예, 3번도 맞는 말입니다. 정상 조업도란 말 자체가 우리가 기계에서 무엇을 만들다 보면 고장이 나서 잠시 고치는 시간도 들을 수 있고 문제가 약간 있어서 기름을 친다든지 잠깐 열이 받아서 조금 쉬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 있죠. 그것들 시간을 다 더한 다음에 평균으로 나누어 버린 것을 정상 조업도라고 합니다. 예, 3번도 맞습니다. 4번, 실제 조업도가 정상 조업도보다 높은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정상 조업도라고 있는데 평균값이라 그랬죠. 우리가 많이 고장난 거라든지 휴식을 취하게 한다든지 기계가 놀게 하는 시간들 있죠. 그래서 전체를 평균했을 때 평균적으로 몇 개 만든다. 그게 정상 조업도라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 조업도가 정상 조업도보다 높은 경우 정상 조업도가 100개라면 실제 조업도가 얼마? 130개 더 많이 생산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나는 정상적으로 생산할 때는 보편적으로 1시간당 100개를 생산하는데 실제 조업도가 정상 조업도보다 높은 경우란 말은 평균적으로 100개를 생산하는데 이번에는 몇 개를 생산했다? 130개를 생산했을 경우 이런 말이 됩니다. 경우에는 정상 조업도에 기초하여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한다.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자, 실제는 130개,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100개. 이럴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고정 제조와 간접 원가를 나누어야 될까요? 당연히 정상 조업도가 아니라 실제 생산된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며 여러분 실제 조업도를 기초하여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 기계에서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 조업도가 높은 경우니까 실제 조업도가 몇 개 만들었다고? 뭐 150개를 만들었어요. 정상보다 요게 많이 만들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정상조업도 우리가 100개를 기준으로 해서 제조 간접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만들어진 개수를 가지고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7번. 제조 원가 중 원가 형태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런 말이네요. 보기 한번 볼까요? 뭐 전기요금, 우리가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죠. 변동비가 있습니다. 고정비는 어떤 걸 고정비라 그래요? 많이 생산하던 조업도로 할까요? 조업도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일정하게 드는 돈 이렇게 되겠죠. 예로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될까요? 임차료가 되겠죠. 임차료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변동비는 조업도에 따라 많이 들거나 적게 드는 돈 이렇게 되겠죠. 대표적인 예가 원재료가 될 겁니다. 자, 요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고정비는 많이 생산하든 작게 생산하든 상관없이 매달 일정하게 드는 돈을 고정비라 그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임차료 또는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런 반면에 변동비는 조업도의 상황에 따라 많이 생산하면 많이 들거나 많이 들고 작게 생산하면 작게 든다고 변동비라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가 원재료입니다. 원재료 같은 경우는 많이 생산하면 원재료가 많이 들겠죠. 작게 생산하면 원재료가 작게 되는 겁니다. 자, 조업도가 보니까 점점 증가되네요. 맞아요. 100시간, 200시간, 1000시간 조업도가 증가되고 있고 총원가는 어때요? 만원.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조업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돈은 어때요? 항상 일정하게 들죠. 그러면 고정비가 될까요? 변동비가 될까요? 고정비가 되겠죠. 왜? 조업도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일정하게 드는 돈이잖아요. 100시간, 200시간, 1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조업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돈은 어때요? 똑같죠. 일정하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요놈은 뭐가 된다? 지금 이 표는 고정비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보기 4개 중에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래 되니까 보기 4개 중에서 뭐를 찾아야 된다? 변동비가 하나 있다. 그거를 찾아라.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되셨어요? 자, 한번 봐요. 공장의 재산세. 자, 가지고 있는 공장의 재산세는 항상 일정하죠. 그러니까 이놈은 고정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전기요금 한번 봐요. 전기요금 여름에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봄, 가을에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여름에 많이 나와요. 왜? 여름에 전기를 더 많이 떼니까. 맞아요. 따라서 이거는 변동비가 됩니다. 답은 몇 번이 될까요? 2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되셨어요? 3번 한번 볼까요? 3번도 한번 보겠어요.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정액법이니까 정액법이 뭐예요? 매년 상각되는 금액이 일정하죠. 그게 정액법입니다. 감가상각비 일정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뭐가 된다? 고정비가 됩니다. 다음 임차료, 달세를 말하죠. 내가 많이 생산하든 작게 생산하든 달세는 어때요? 항상 같죠? 제가 대표적인 예를 뭐로 들었어요? 임차료로 예를 들었죠. 따라서 1번, 3번, 4번은 다들 고정비가 될 것이며 답은 몇 번? 2번
2번만 뭐가 된다? 변동비가 되겠죠. 요런만 변동비가 됩니다. 많이 쓰면 많이 내고 작게 쓰면 작게 내는 그런 변동비가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예요. 요런 종류가 고정비, 변동비 이거 구분하실 수 있는 능력 정도는 꼭 갖추어 주셔야 되겠습니다.